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독일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증시각도의 TV 각도야 살아가는 투자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신 분은 86번가 유튜브 86번가의 대표이신 정광호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방송은 아마 그 FOMC 회의가 끝나고 올라가게 될 거라서 저희는 지금 FOMC 바로 전에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FOMC 이번 7월 달에 아마 그 유력하게 7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좀 딱 쪼개지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75bp 이번에 하고 나서 연말께까지 가서 추가 금리를 인상하면 이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침체가 눈앞에 온 것이다. 그래서 그걸 다 감당해내야 된다. 시장이 소화해내야 된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 치면은 자 이제 75bp 가파른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제부터 금리 인상 폭은 50bp, 25bp를 줄어들 거니 시장은 이미 많이 얻어맞았고, 일단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쭈그러들지만 않으면 일단 한번 랠리를 하고 나서 연말에 침체가 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풀어갈 것이다. 한 이런 정도로 지금 시장이 좀 나눠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침체가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는 거는 생각보다 좀 과도할 정도로 부채를 이용해가지고서 개인이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왔거나 사업을 펼쳐온 데들은 어쨌든 이거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지금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자산 효과가 일단 소비 쪽에 크게 작동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뭐 최근 6개월, 최근 3개월, 최근 한 달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 아마 급속하게 이게 조금 나빠지는 게 느껴지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비나 이런 쪽들이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빠져버린 지금 상황에서 결국에는 좀 둔화가 많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봤었을 때에 침체가 좀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럼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의 폭을 낮추는 것만으로 그것이 침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전에는 정말로 인플레가 없었어요. 정말로 인플레가 없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선 상당히 좀 편했습니다. 금리 내리기도 편하고. 네. 하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거를 좀 이제 감속을 했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누가 확신이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피크라는 거는 뭐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 9.1이 나왔는데 피크가 아니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려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에 생각보다 그 속도는 일단 뭐 만약에 그 침체를 겪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내려오는 속도는 상당히 저는 더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체가 와야 사실 그 자체로 인플레나 많은 문제들을 좀 해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그 연준이 이제 정상화에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PMI가 서비스업, 제조업 모두 굉장히 급격하게 빠지면서 26개월 최저치를 찍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연준이 생각하는 연말에 3.5% 수준의 금리와 그 다음에 블러드가 얘기하는 내년도에 뭐 4%까지의 금리라고 한다면 침체가 굉장히 빨리 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연준이 다음번에 행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에 만약에 침체가 오게 되고 그러면은 연준이 다시 저는 돈 풀게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체라는 거는 그 자체로 그 정도로 경기를 많이 훼손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인플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또 연준은 지금까지 해온 게 그런 상황에선 돈 풀기이기 때문에 풀기를 할 거고,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세상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따라갈 것 같아요. 돈을 푼다? 그럼 증시가 올라야지 라고 할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거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40년 만에 세상이 바뀐 걸까? 아니면 40년 동안 겪어온 세상이 계속 이어지는 걸까?인데 그 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있고 난 이후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는지가 펼쳐진 이후에 저희가 좀 확신을 가지고 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었던 40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계화의 공간들, 그다음에 금리가 계속 떨어졌던 공간들, 그 40년의 공간들이 다른 국면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 또는 또 40년으로의 회기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되면 다르게 펼쳐질 수 있을지 생각하시나요? 저는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임금이 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첫 번째는 그 인구 구조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네,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 얘기는 예전에 2007년도였었는데 앨런 그린스펀이 본인 회고록이 있거든요. 격동의 시대라고. 예, 예. 거기에서도 쓴 부분인데, 미래 예상에서 만약에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꽤나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일할 사람 부족하니까는 이제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금을 납입하시던 분에서 이제는 받아가셔야 되는 분이 되면 자산 시장이 안 좋아지고, 네, 그러면 국채를 사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4에서 5% 정도가 계속 구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하나 크게 작동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아요. 네, 뭐 파이어족이나 뭐 이런 이제 용어들, 욜로나 이런 것도 많이 네. 유행을 했었고, 네네. 최근에 로봇이나 자동화가 많이 진행이 되니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기본 소득제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복지를 늘려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여기에 대해서 기본 소득제가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들이 많으시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 보면 비자발적으로 억지로 받았죠. 어떤 네. 식으로든지. 네, 이런 제도가 이제 생겨났게 됐는데, 그러면 다음에 침체가 왔었을 때에 과연 그러면은 이건 사실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아니겠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때에는 이렇게 지원금을 다 줬는데 지금은 왜 이게 안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근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아주 확장적인 정부가 구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아주 인플레 요인으로 작동이 되지 않을까, 구조적인.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저는 이제 뭐 그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인데, 네, 결국에는 뭐 2050년에 아리백을 하든 35년에 하든 이 친환경은 무조건 가는 거거든요. 네, 그 사이 뭐 전쟁이 일어나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장기적인 걸 되돌리려는 건 아니다. 네, 라고 봤었을 때에는 그럼 이 가는 과정이 과연 순탄할 것이냐, 지금처럼 덜컹덜컹 할 것이냐. 유럽 중앙은행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는 질서정연하게 가는 경우하고 무질서하게 가는 경우로 해서 에너지 가격 막 추정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예, 무질서하게 되게 되면은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는 네.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원유나 뭐 휘발유 가격이 높은 거는 이렇게 올랐지만은 원유 시설이나 정제 시설에 투자를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네. 잘못하면 10년밖에 못 쓰고 꺼버릴 수도 있는 데라 네. 겁이 나니까는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게 원유뿐만이 아니라 뭐 굴이나 모든 것들에 적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 이게 좀 우리 예상대로 안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원자재 가격이 네, 조금만 경기 좋아진다 그러면 또 막 위로 팡팡 튀어버리는 네, 상황들도 있지 않을까. 음, 그러면 저희가 지난 40년의 이 저금리 시대에는 안 오게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요인이 발동을 하면요. 네, 근데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지금부터 저희가 아주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 그 국민들의 생각, 정치인들의 생각, 기업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앞으로 6개월, 1년간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아주 크게 다른 방향이 네.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보면 이제 앞서 우리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부의 효과가 깨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특별히 이번에 되게 독특한 부의 효과가 깨진 게 크립토 시장이 붕괴가 됐어요. 물론 아직 붕괴된 거, 저희 생각은 아직도 가격이 꽤 높다. 더 떨어질 공간 꽤 많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되었거나 그 2000년 IT 버블하고 조금 궤적이 다른 게, 그때는 그 주식 시장에서 버블이 터졌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크립토 시장에서 버블이 터졌어요. 그러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부의 효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지 않을까. 네네. 젊은 세대를 통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빠져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원화채굴하러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네. 일하러 가야 된다. 네네. 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침체까지 다이렉트로 가게 되면 일터로 빠르게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앞서 말씀하셨던 원자재는 저는 똑같이 동의합니다. 100% 똑같게 동의하는데 임금 인플레이션 부분에서는 좀 다른 궤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월급이 다시 중요해지는 시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주 지금 미래를 결정적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방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조기 은퇴 말씀드렸는데 조기 은퇴를 하신 거니까 네. 만약에 또 그런 식으로 상황이 나빠지면 돌아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뭐 미국 고용 시장에서 발견이 안 되고 있지만은 이게 나타나 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지금 크립토 쪽에서 사실 그런 서베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나는 내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많이 거기서 수익이 나가지고서 은퇴를 한 사람을 알고 있다. 내가 그랬다. 그런 게 4%나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네. 한창 크립토 좋을 때 얘기였었는데. 예. 그 다음에 내 주변에 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까지 합치면 11%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상당히 그거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아주 이게 블랙박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연준 거를 많이 보고 하고는 있지만은 네네. 크립토가 정말로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쳐왔는지가 이게 저희가 파악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예상을 너무 장기로 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거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네. 아유,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 정광호 대표님의 그 내공을 제가 왜 자꾸 처음에 그냥 설명을 드릴 때 소개를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이해되셨을 거예요. 내공이 보통이 아니신 분이고요. 굉장히 뛰어난 내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국 시장하고 조금 분리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논의했던 그 부분은 미국 시장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세계 시장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뭐 한국의 펀드 매니저를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지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걸 수도 있어요. 3,300에서 2,300 한 30% 정도 날아갔는데 근데 내부 정황을 살펴보면 저는 2002년부터 2004년 뭐 이럴 때에 봤던 그런 밸류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물론 이제 철강의 업황이 전 좋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오랜만에 철강에서 이런 가격들을 보고 있고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는데 한국은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뭐 지금은 아직 구조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은 아주 경기 민감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진다 하니 먼저 빠졌고 더 빠졌고요. 아마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제일 빨리. 제일 빨리 올라갈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그거를 깔고서 생각을 한국은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한국이 이제 구조적으로 좀 과거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이라는 걸 기대를 하신다면 결국은 주주 친화적인 부분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올해 3조 번다. 네. 내년에는 2조 벌 것 같다라고 해버리면 PER을 엄청나게 후려쳐가지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그래서 번 돈을 난 다 배당하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라고 해버리면은 밸류가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주주 친화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야 구조적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가야 될 게 아주 지금 헤쳐나갈 길이 굉장히 먼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배당을 해주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주는 배당에 되게 익숙하고요. 예. 뭐 미국 같은 경우 99%가 나눠서 배당해 줍니다. 월 배당도 해주는데 우리는 반기 배당만 해줘도 야 잘해준다, 뭐 분기 배당하면 끝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돈에는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자사주 같은 경우도 사기만 해요. 사기만 하죠. 이제 소각이 담보가 안 되는데 해외는 자사주의 매입은 소각이 당연히 담보가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나중에 그걸 다시 팔든지 전략적 제휴 쓰든지 교환 사채로 쓰고 막. 아니면 뭐 지배구조 바꾸는데 쓰고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 주주 입장에서 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각을 전제로 한
자사주 매입을 좀 대폭 늘려야 되지 않나.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시클리컬인 건 지금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배당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 구조적으로 이게 복리로 수익률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증시는 선반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몇 년치를 갖고 와서 한 번에 반영해 주려고 할 거라는 거죠. 네. 너무 꿈 같은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법 같은 것도 네. 개정돼야 되고 제가 하여튼 그래서 네. 제일 이제 그 주시하고 있고 제일 제가 이제 봤으면 하는 게 상법 개정인데 제가 사실 회사에 있을 때에서부터 저희 쪽에서도 상당히 강조를 했던 게 사실 물밑으로 움직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딱 하나입니다.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을 줘라는 분할할 때 주식을 기존 주주한테 의무 배정하라 이런 것들은 다 격가지고요. 그렇게 해봤자 기업들은 다른 루프홀을 찾아냅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잡아야 되고 가장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법 382조의 사망 이사 충실의 의무입니다. 이사회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주주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주주를 위해서 이사들이 일해야 되는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해외는 네.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사회에서 아무리 이상한 결정이 내려져도 그걸 가지고 법원에 끝까지 끌고 가봤자 못 이깁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개정이 되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첫째입니다. 이게 되지를 않으면 나머지는 해봤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송에서 뭐랄까 면피를 해주는 그런 게 같이 들어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소송이 될 수 있는 것까지 열려야만 이사들이 네. 이제 이사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피해를 보상하라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벌금을 먹여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은 뭐의 몇 배수 이렇게는 이미 규정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벌칙을 이렇게 잘못하면 내릴 거예요라는 건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벌칙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은 근데 없어요 이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감시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래서 정말 기대했던 부분은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 이용우 국회의원께서 네, 금융권 출신이시죠. 예. 네, 머리 하얗신 분. 네. 신성 같은 느낌이 네. 풍기시죠. 그분께서 개정안을 내셨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 좌초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가능성이 없는 걸로 원래는 거의 약간 동의를 잘 못 얻는 그런 걸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또 보니까 참여연대에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네. 지난주에 성명을 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걸 좀 판에 키워가지고서 네. 어쨌든 꼭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는 이사회에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제가 이사회를 말씀드리는 건 내가 주주면은 그걸 태클을 걸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소유하고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소유는 주주가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주주들이 모여서 이사를 선임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표대결을 해가지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들에게 경영을 위탁을 해놓는 겁니다. 네, 이사들이 일종의 경영 그 헤드쿼터인 거죠. 네. 네. 근데 그 이사회 예를 들어 뭐 대주주의 친인척이 들어가 있고 자녀가 들어가 있고 해버리면은 대주주한테는 유리한데 일반 주주한테는 나쁜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회사를 위한 거였다라고 해버리면 땡이거든요. 그렇죠. 주주를 위한 게 아니어도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이사회에 우리가 철퇴를 가할 수 없는데 개정이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주주 행동주의 목적은 무조건 일단 이사회 장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소유하고 경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사회 장악을 할 필요 자체가 없어집니다. 아주 소액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걸 보고 소를 걸 수가 있는 네.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일본도 3년 전인가 그때 법이 바뀌어서 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도 흔히들, 되는데. 예, 흔히들 우리가 일본이 금융적으로 상당히 좀 발전이 더디다라고 이제 생각들 하시는데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증시학도 TV에서는 세이브 코스피 활동하시는 김규식 대표님 한번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그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고 저희도 뭐 강력하게 바라는 거고 만약에 상법 개정되면 투자해야 될 대상까지 찍어드렸죠. 지주회사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한두 배 올라갈 게 아닙니다. 5배, 10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었거든요. 오죽했으면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한번 눈여겨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다만 왜 이게 개정이 아주 어려우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사실은 이거는 뭐 여야나 뭐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소위 말해 우리가 뭐 사회 이런 표현 싫긴 하지만 지도층이라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분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기업을 하고 계시고 누구는 정치를 하고 계시고 누구는 또 학문 쪽에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면서 이사회에 들어가시거든요. 네, 그렇죠. 교수, 뭐 국회의원 친구들은 뭐 한두 명 이상은 다 이사회에 편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파급력을 알고 계세요. 이거를 했었을 경우에 잘못하면 나의 지인이 이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저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뭐 이것도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동학개미 운동을 했던 분이 1000만이 됐는데 이 1000만을 위해서 그게 결국은 근데 한국의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자본시장이 발전되면 그런 분들이 이사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회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상장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자본시장 활성화되면 기업들도 더 많아질 거고 스타트업도 벤처도 그렇게 되면 미래가 창창해지는 거고 한국의 금융산업이 발전하면 제조업할 수 있는 분들도 더 금융 조달 여건이 좋아지는 거고. 네. 그래서 또 뭐 일부에서는 배당이나 자사주 이거는 사회에 불필요한 부분 아니냐라고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그런 거라고 봐요. 뭐 소위 말해 자산가들한테만 돌아가는 거다 아니면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높은데 외국인만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개방 경제인데 외국인 투자자는 없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거는 깔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 자체가 저는 효율성을 높이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도 주주 행동을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아주 효율성이 낮아져 있는 기업한테 너가 자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자신이 없으면 그 돈을 전부 다 배당하고 떠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배당을 받은 사람들이 더 효율성 있고 좋아 보이는 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겠냐. 네. 그럼 그게 유망해 보이니 사람들도 그쪽으로 이제 그 새로운 회사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런 기업 쪽에서의 효율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보았을 때는 딱 단견만 이제 딱 한 부분만 보았을 때는 한 쿠션만 봤을 때는 뭐 이제 그냥 뭐 투자가 안 되고 이거는 그냥 나눠 주는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아가서 이거는 효율성을 상당히 사회적으로 저는 높이는 그런 부분이어서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더라고요. 네. 네. 저도 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자본시장이 활활 타고 또 거래소도 활활 타야 많은 젊은이들이 새롭게 벤처도 하고 스타트업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게 돼야 한국의 미래도 또 생기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한때 좋았던 사업이 영원히 좋은 건 아니니까요. 네, 때가 되면 또 바뀌고 해야 되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그런 상법 개정 저도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채널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오늘 종횡무진 하셨습니다. 지금 개인 이야기부터 한국의 펀드 이야기, 그 다음에 미국의 거시 이야기, 그 다음 한국 얘기하다가 이제 주주운동 뭐 이렇게 이거 여기까지 얘기하셨는데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 이런 것들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식이 사실 워렌 버핏의 장기 수익률이 2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수익을 올리는 게 어렵다는 거를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루에만 해도 상한가가 30%인데 그러면 매일매일 워렌 버핏의 연간 수익률을 이기는 투자자가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왜 워렌 버핏이 투자로 일어선 분들 중에 최고가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좀 지킬 수 있을 때는 잘 지키는 그런 방식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이거를 다 저희가 뭐 지금 손실이 난 거를 많이 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요술 방망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투자는 평생 하실 거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다고 보면 그런 좀 이제 전 지키는 투자 자체가 확률이 높은 투자를 한다라는 쪽으로 말을 바꿔서 표현을 해보는데 점점 더 좀 높아지는 확률 쪽으로 그렇게 투자를 계속 반복하시는 습관이나 그런 철학을 좀 갖추시면은 사실 주식시장은 장기간으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이득을 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주식이나 코스피 미워하지 마시고요. 또 좋을 때는 엄청 좋습니다. 예. 뭐 김일구 상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분석을 통해서 갈 수도 있지만 한국 워낙 모멘텀으로 그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시크리컬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갈 때는 한꺼번에 왕창 가고 또 네, 빠질 네. 때는 또 누구보다 먼저 왕창 빠지는 한국 투자 그런 측면은 힘들지만 또 기회도 뒤집어 보면 꽤 네, 큰 시장이기도 맞습니다. 예, 한 게 예.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채널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말씀을 편안하게 잘 이끌어내 주셔서 속에 있는 부분까지도 다 네. 말씀을 잘 이제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나오셔야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해주신 우리 정광훈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사실은 오늘은 우리 정광훈 대표님의 본색이 좀 덜 드러나셨어요. 거시 이야기하면 참 아주 날카롭고 깊이 있는 해안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첫 만남 자리라서 개인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했고, 펀드 매니저 생활에 대해서도 궁금했고 하다 보니까 질문이 사실 약간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체들 중에 한 칸 한 칸씩 뽑아야 되는데 너무 종합 선물 세트로 오늘 정광훈 대표님 괴롭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정광훈 대표님의 저희 채널 자주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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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